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이죠. 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앞서 이제 예고해 드렸듯이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강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류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음악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외국어로서 한국 교육에서 이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했을 때, 한류는 분명히 어떠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문화적 소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한류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해 역시 같이 수반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시간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이제 한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현재 이제 한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형식이죠. 다만 이제 이 한류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떠한 하나의 유행 정도로만 치부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현재의 한류의 상황이라는 게 어떻고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지 혹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 이해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이제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게 될 건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한류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외국 학생들의 경우도 이 한류를 분명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한류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에, 다만 이제 그 한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라든지 혹은 어떠한 식으로 한류가 전개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한류의 의미와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향후의 시사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류 전반적인 이야기를 첫 시간에 좀 해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음악 한류를 통해 가지고 음악 한류의 진짜 현재의 상황과 그 핫 이슈 그다음에 향후 음악 한류의 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한류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했을 때 한류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류 용어의 기원을 보면 류라는 평형, 그러니까 한류잖아요. 류라는 것은 뭐 흐름, 식, 스타일, 파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류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지요. 그래서 이 한류라는 용어 역시 일본에서 사용되는 그 류의 일환으로서 1990년대 말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하게 된 게 한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중국 언론이 한류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원래 기원은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에서 온 것이고 그 한국의 대중문화가 1990년대 말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발생한 것이 한류이지 이것을 뭐 중국의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다 용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류에 대한 용어의 기원에 이제 정확한 이해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명확히 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류는 이제 1997년경부터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제 어떠한 중국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라는 식의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1997년경부터 중화권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TV 드라마, 그다음에 대중가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대만에서는 이제 하일 한류, 그러니까 하일 여름하 날일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한류,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어온 바람 해서 하일 한류다. 혹은 중국에서는 일진 한류다 해가지고 마니아, 한국 문화의 마니아들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진하면은 마니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 한류의 마니아들, 일진 한류 등의 표현이 국지적으로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통합돼 가지고 한류 이렇게 용어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게 현재의 한류죠. 한류 용어죠. 그래서 이러한 한류는 1999년에 한국의 문화관광부가 한국의 대중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 배포한 음반의 제목에 한류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1999년에 그래서 Song from Korea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TV 드라마나 대중가요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오다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1999년에 현재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을 해외에 홍보하는 그 음반 안에 한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류의 영어 표기는 코리아 웨이브 또는 코리아 피버, 그 다음에 한류 또는 한류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래서 한류 월드 등 영어 표기에서 한류라고 쓰고 중국, 일본에서는 한류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영어 표기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코리아 웨이브라든지 코리아 피버 같은 어떠한 그 한국과 관계된 영어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류라는 그 영어 표기 자체를 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름되면 김치 같은 경우도 김치라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라고 그냥 써버리죠. 그게 원래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걸 굳이 영어식으로 바꿔버리면은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묵이잖아요. 어묵. 어묵 같은 거를 영어로 번역해 버리면은 그 피시케이크 아닙니까? 피시케이크니까 아니 무슨 고기 생선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당연히 그 어묵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어떠한 한류를 통해서 어떤 음식 한류 같은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음식이라는 게 웰빙 음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음식 한류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측면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제 기본적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영어식으로 번역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들을 꼭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비비고 만두 같은 것들도 그렇죠. 원래 이제 만두라는 게 그 중국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중국식 표현을 하다가 지금은 만두라는 표현을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1조 원어치가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자체를 비비고 만두로 표현을 해놓거든요.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히려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이 그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발음대로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훨씬 더 문화의 어떠한 확실한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갖다 소개하기 편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류는 초기 중국에서는 이제 한풍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풍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란 뜻으로서 어,
한풍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한풍이라는 것은 한국 할 때 한자와 바람풍자가 합해져서 한풍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동음인데 이 의죠. 그러니까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있죠. 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란 그러니까 찰 한자에다 바람풍자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한풍이라는 것은 한국 문화에 빠진 중국 내 젊은이들의 에, 갑작스러운 팬덤을 경계하는 뜻으로서 한풍이라고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언론에서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 역시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와 스타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경계의 의미로서 비슷한 발음의 어떤 한류를 그러니까 차가울 한자에 흐를 유자를 쓴 거죠. 그래서 차가운 흐름 이런 식으로 겸해가지고 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그 일본의 문화 개방을 할 때, 일본 문화를 개방하게 된다 그럴 때, 문화 인사들 사이에서 굉장한 그 반감들이 있었죠. 일본 문화를 개방하게 되면, 일본 문화가 이제 어떤 한국 문화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한국 문화가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했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3D가 아닌 2D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강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하고 재패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재패니메이션이라는 게 일본만의 어떠한 그 애니메이션 해서 재패니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재패니메이션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일본 문화를 굉장히 추종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문화를 개방하게 돼버리면 한국 문화라는 것이 그 일본 문화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나왔었거든요. 한국 안에서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어떠한 언론들이 한국의 한류를 갖다가 한류의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게 되는 건 역시 그러한 그 문화가 자신들의 그 고유한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에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인데 전혀 다른 의미의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그 한류라는 하나의 문화 흐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어떠한 문화가 유입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의 유입에 있어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문화 개방이 있을 때 한국 문화의 어떠한 그 사라짐을 갖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떠한 문화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유입되는 데 있어서도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그 성문화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퇴폐적 성문화 같은 것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 문화 자체를 훼손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 시대 자체가 변화되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영상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떠한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자국문화 보호 차원에서 그 어떤 한 지역에 머무르는 그러한 문화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지 않습니까? 현재는 정보화 사회 안에서 그러한 그 자국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자국 문화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류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한국 문화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여기 나와 있듯이 말부터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적 흐름이라는 게 하나의 용어로서 굳어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한류라는 하나의 용어로서 문화의 흐름을 갖다 형성해 냈다는 것은 분명히 뭐냐면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단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유행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항류라 그래가지고 한때 한국에서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이라는 건 홍콩을 갖다 한자로 표현할 때 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류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유명한 영화 배우들 뭐 주윤발이라든지 장국영이라든지 유독하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냈던 그 영화들 그런 것들이 항류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항류가 제대로 우리 한국 안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은 그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영화 안에서의 유행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 유행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지 못한 채 그냥 유행으로만 끝나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한류라는 것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 어느 시기에 가게 되면 하나의 유행으로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계심, 경각심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한류 용어의 기원을 놓고 봤을 때 현재적 의미에 있어서의 한류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주로 아시아 지역이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동경하거나 혹은 추종하거나 향유하거나 학습하려는 대중문화의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향유하려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게 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류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여기서 굉장히 이제 한류 제1차 한류죠. 그거 시작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한류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아시아적인 것에 있어서의 한류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한국의 한류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류의 어떠한 기여라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한국의 어떤 관광, 쇼핑, 유학, 어학연수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유행하는 국가의 한국학 관련 학문 역시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코드라는 것이 그만큼 현재의 어떠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정보통신 세계가 되다 보니까 어, 그 이런 거죠. 학문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전 세계에 확산된 건 굉장히 수월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튜버 안에서 이런 거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고 나서 전 세계인들이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막 이렇게 따라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올리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인들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의 확산 속도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디오 하나로 이런 거죠.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나와 있는 한국의 어떠한
그 싸이 강남스타일 비디오 안에 나와 있는 한국의 현재의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찾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 그럼 한국에 한 번 정도 가보고 싶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여기 쇼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쇼핑을 와봤더니 괜찮은 것 같네. 여기서 한번 유학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한류라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게 되면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 산업이 그만큼 폭넓게 확장되고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J 그룹이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CJ가 비비고와 같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CJ 엔터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 문화 그러니까 CJ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영상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CJ의 음식들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거를 연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 한류의 하나의 문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한류를 조금 이제 흐름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먼저 한류 문화의 새 흐름을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류의 전개기를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97년에 중국의 CCTV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뭐길래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50% 아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 CCTV에 방영하게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떠한 가족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뭐길래 그 내용이라는 게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새로 들어온 며느리 그 다음에 그러한 가부장적인 그 질서 자체를 어, 받아들이지 않는 며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집안은 굉장히 뭐냐면은 여성을 우선하게 해주고 여성을 대우해주는 집안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 집안은 어떠한 조선의 유교적인 가부장 질서가 남아있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뭐 최고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밥상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을 변화시키는 거죠. 시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시어머니의 위치를 갖다가 올려주고 상승시켜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랑이 뭐길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97년도에 방영이 됐던 건데요. 그 시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어떠한 그 유교적 가부장 질서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유교적 가부장 질서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TV로 방영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기에 이르면 이제 한국의 문화적 혹은 시대적 변화라는 게 굉장히 가파르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이것이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가수 보아죠. 가수 보아가 일본에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가수 H.O.T, 그다음에 NRG, 클론 등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1세대 한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1세대 한류. 그래가지고 어, 이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보아라든지 H.O.T, NRG, 클론 얘기를 하시면 저기 뭐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한류가 처음에 형성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까지 영화와 음악, 게임 등으로 확장되어 가는 시기가 한류의 전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류의 성장기가 있죠. 한류의 성장기. 그래서 한국 방송의 어떤 영상물이 외화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서요. 2002년도에 이제 겨울 연가라는 것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돼 가지고 그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됐죠. 거기 이제 연사마가 나오게 되는 거면 배용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배용준의 어떤 그 예쁘장한 그 얼굴과 그래서 이 겨울연가의 열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에서 에, 이 일본은 그러니까 뒤에 님이라는 의미로 사마를 붙이지 않습니까? 존경해 하고 사랑한다는 존경의 의미로서 사마를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용준의 용을 해가 연사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우 히메였고요. 그다음에 거기 여자 주인공이 최지우였기 때문에 히메라는 것은 또한 사랑하는 좋아한다 그런 의미로서 존중의 의미를 들어가 있는 히메 지우 히메 연사마 이 열풍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이제 그 지우 히메와 연사마 열풍은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아, 지금 현재의 일본의 어떠한 한류를 보면 젊은 세대에게까지 한류가 불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초창기 한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류 성장기를 이끌었던 거는 이 일본 같은 경우 2002년도에 겨울 연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한류의 확장기와 새로운 모색기 해가지고 2004년 이후에 이제 한류가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죠. 전 세계적 확산 추세는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TV 드라마라든지 음악, 대중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한 국가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게 이제 현재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 한류라든지 그다음 뷰티 한류라든지 그다음 웹툰 한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추후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어떤 한류의 그러니까 문화의 새 흐름을 전개기와 성장기, 그다음에 확장기로 나누었을 때 이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류가 현재 그러니까 이런 확장기에 이르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역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러한 한류의 문제점은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체계적 연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 초기의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자료나 문헌을 인용하고 혹은 재인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지금 유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TV 드라마 하나가 갑자기 그 국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유행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뭐길래가 유행을 했고 겨울연가가 유행했고 그러니까 하나의 TV 드라마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여러 컨텐츠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한류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학문적 체계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한류, 올바른 한류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자리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문제점으로서 기업의 경제 논리에 너무 함몰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가지고 코스닥 상장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 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과 인력의 유입을 초래해 가지고 그것에 거품이 생겼죠. 그래서 자본의 과잉 공급과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사,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증가, 그다음에 과도한 어떤 스타의 출연료, 또 혹은
그 매니지먼트사들의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 상승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한류가 산업이 되면서 그 산업의 어떤 경제 논리에 너무 함몰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강조돼야 되는데 경제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익 추구의 목적이 돼버리면 당연히 뭡니까? 컨텐츠가 돈만을 벌기 위한 것들이 되다 보면 컨텐츠 자체가 부실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그 소비되는 문화로 소비되는 연예인들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한국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배에 노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잘 될 때 그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을 혹사시키는 거죠. 어떤 그들의 인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매니지먼트사들의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스토리의 반복과 질 낮은 콘텐츠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 항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홍콩의 항류라는 것이 홍콩 문화가 이제 번성하던 것을 항류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형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항류가 유행할 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느와르물이라는 거죠. 홍콩의 느와르물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 느와르물들이라는 것은 액션인데 거기 안에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력신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느와르물들이 항류로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첩혈상웅이라든지 첩혈가두라든지 이름도 비슷비슷한 그런 항류의 그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이렇게 됐다가 영웅본색이 이제 그 시발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영웅본색하고 그다음에 첩혈상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윤발로 대변되는 그 홍콩 느와르물들이 항류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멋진데 이렇게 하다가 똑같은 그러한 그 콘텐츠가 계속 양산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당연히 뭡니까?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똑같은 배우가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뭡니까? 질려버린다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질려버리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상품성이라는 것은 어, 과도한 그러니까 화면에 과도하게 노출돼 버리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도 우리가 뭐 지금 뭐 김태희라고 합시다. 근데 그 김태희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 김태희라는 인물이 이제 비와 지금 결혼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태희라는 인물의 상품성이라 그랬을 때 이를테면 뭐 김태희보다는 그럼 수지로 할까요? 그럼 수지라고 그랬을 때 수지라는 그 여성 원래는 가수였죠. 미스 A의 가수였는데 에, 지금은 이제 배우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죠. 그럼 그 수지라는 인물이 이를테면 TV 틀면 계속 나오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야 수지가 또 나오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나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화면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어,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동일 스토리 반복과 질 낮은 콘텐츠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저게 유행했으니까 저렇게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에 따라서 그러한 콘텐츠들이 반복해서 생산되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그 문화의 경쟁력을 하향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다음으로 이제 주변국의 질 높은 콘텐츠가 양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가 이제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대만이라든지 중국, 베트남 등의 어떤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국이 어떠한 그러니까 대만, 중국,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차츰 외면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이를테면 너무 비싸, 너무 많이 나와.
그렇게 되니까 아유 이제는 실증 나서 짜증났어. 그러면 그 뭡니까? 자국 문화에 대한 그 틈새를 또 비집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봐봐. 저거는 외국 문화잖아. 한류는 외국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국 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갖다 높여줘야 돼. 라는 그러한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애국심 마케팅이 많은 부분에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팔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뭐냐면 애국심 마케팅이거든요. 이거 한국산이야, 국산이야. 그러니까 이 국산을 사야지만 한국 기업이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논리, 그러한 애국심 마케팅이죠. 그러한 것들에 많은 자국민들이 호응을 해줬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그러한 것에 힘입어 가지고 어떠한 자동차의 질이 많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의 어떠한 그 품질의 우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러한 애국심 마케팅으로 그것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막 사주게 됨으로써 그러한 것으로서 기업이 발전됐던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대만이라든지 중국,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한류의 어떠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 그러니까 어떠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서 한류가 인식되면서 철저한 기획과 준비를 통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콘텐츠의 남발을 불러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부인인 영부인이 어떠한 그 한류를 갖다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보여주기식 행사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류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을 오히려 떨어뜨려 버렸죠. 이거 뭐야 도대체? 한류라는 게 뭐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류라는 것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나라 국민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다 분석이 된 후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접근 없이 그냥 전시행정 그러니까 국가 어떠한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만큼 문화 콘텐츠라는 것의 질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주먹구구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한류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해외 한류 수용자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보면 문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요구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콘텐츠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한류 수용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선진화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단순히 어떠한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떠한 성장 동력으로서 바라보면서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문화 강국이 결국은 문화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해가지고 한국을 널리 알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진화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홍보 그러니까 정권 홍보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후에 그 국가의 필요라든지 그 국가의 어떤 요구, 그 수용자들의 요구를 갖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더불어서 이제 올바른 산업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담당자들 역시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그 한류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지속적인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연예인 한 명이 이를테면 BTS라고 한번 해봅시다. BTS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BTS라는 그 그룹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이외에 이후에 이제 BTS, 제2의 BTS, 제3의 BTS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가 그 회사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BTS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의 어떠한 지속적인 개발과 수용자의 어떠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한류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어떠한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 정보화 시대와 다변화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현재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제가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컨텐츠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그 컨텐츠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죠. 앞서 항류가 도태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컨텐츠가 계속 양산되다 보니까 똑같은 배우한테서 똑같은 컨텐츠가 양산돼 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한류 입장에서도 꼭 지금 현재 한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97년도에 처음 한류가 시작됐을 때에 비하면 분명히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낸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더욱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풍부해야 되고 그 컨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시스템이 명확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한류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후에 각 분야별 한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재의 각 분야별 한류가 어떠한 형태에 있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들,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거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